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사무실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이 된 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이동환 목사님이 동성애 찬성하고 동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루어졌던 출교 처분 효력이 정지된 가처분 결정, 이 모두 이뤄진 날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사실 이 대법원 선고를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을 했는데요. 그때 너무 신이 나가지고 무지개 깃발을 끊임없이 댓글로 달았고, 그거 아는 분이 좀 캡처해서 보내주셨던 이미지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 순간을 참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같은 날 이루어진 판결과 결정인데 닮은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포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사건에서 법원은 첫 번째로 전제한 사실을 한국 사회에서 법이 보호하는 가족의 범위와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변화했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한다는 점이 일단은 공통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헌법상 제11조 1항에 규정된 평등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해서 위법하다라는 내용이 또 명시적으로 기재된 이제 판결과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 사회운동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문구가 쓰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사실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이제 중요한 판결들이 있었는데, 이번 특히 피부양자 사건에 대한 판결은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조금 한 발 나아간 수동적인 차별이나 폭력에서 제재되어야 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결단을 사법부가 좀 천명한 것이 좀 주요한 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동환 목사님에 대한 결정은 이제 그동안 종교기관 내에서 이루어져 온 징계에 대해서 사실 사법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대리인단에서도 과연 사법부가 판단을 해줄 것이냐가 사실 첫 번째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종교기관의 종교적 이제 자유의 문제다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넘어갔는지 저희가 이후에 발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 2페이지에서 이 사건 판결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판결로 명명한 것은 동선 동반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했던 대법원 이제 판결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환 목사님 사건은 결정이라고 이제 편의상 나눠서 부르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판결 같은 경우는 아마 사실관계는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A 씨라는 당사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의 피고가 되었죠.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나는 동성 부부다. 근데 내 동성 동반자인 이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 사건의 원고가 되었습니다. 이 원고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동선 동반자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냐라고 문의를 해서 이 피고 측이 공단 측이 안내를 해서 그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고 실제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공단에서는 이 원고를 동선 동반자로서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다라는 이유로 갑자기 기존에 인정했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서 처음부터 마치 없었던 일처럼 이제 상실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지급하라라는 부과를 하였고, 이 소급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더불어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과연 합법한가 위법한가, 이게 바로 대법원 사건에서의 이제 처분의 내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를 했죠, 원고가. 근데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고,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사건의 쟁점은 나 항목으로 제가 기재를 했는데요. 이건 대법원이 정의한 쟁점입니다. 뭐냐 하면 이 아까 말한
이제 피부양자 작업 소급 상실한 처분과 건강보험료를 다시 부과한 이 처분이 왜 하자가 존재하는지를 봤을 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성 부부, 그러니까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쓰나 그 외의 요건에서는 혼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이성관계의 부부와 그 다음에 동성동반자는 사실 지금 현행 법률상 혼인신고가 수리되지가 않죠. 그 동성동반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되어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런 이제 대법원이 판단을 할 때 기존의 법리들을 활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밑줄로 그어서 표시해 보았는데 이 평등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먼저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했는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저희가 넘어야 될 이제 관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차별 대우가 있었다면 그게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평등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이 두 가지의 이제 허들을 넘어가야지 이제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법리를 보면 피고가 공단이기 때문에 이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이제 평등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위법성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이제 법리를 또 들었죠. 그러면 이 법리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밑에 방과로 위반 구체적 판단 부분입니다. 우선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이건 대체 무슨 의의가 있는 제도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은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은 결국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린 이유는 이후에 전개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는 것과 이 건강보험제도에서 사회 안전망에서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서로 법적으로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조금 짚어준 내용이라고 보이긴 하고요. 그다음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은 이제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을 최소한으로 보호해줘야 될 제도다. 우리가 다른 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제도에서만큼은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피부양자 제도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이 이루어져 왔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 현행법상으로 이성간 사실혼 배우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제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인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그럼 이 배우자라는 것이 그동안 어떻게 인정되어 왔냐? 일단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 피부양자의 범위에서 가족과 부양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꼭 법률상 가족에 한정되지 않는 식으로 점차 그 범위를 넓혀져 왔다라는 것이 대법원이 보았던 이제 연혁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보험제도의 피부양자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부양받을 존재이냐, 우리가 서로 돌봄 관계에서 피부양을 받을 사람이냐에 대한 시대적 인식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해 왔음을 대법원은 일단은 전제로 하였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밑줄 그은 부분 보시면 기존에 법에는 사실은 이성간 배우 사실혼 관계에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탄력적이고 역사적으로 가변적인 이제 피부양자 범위를 조정해 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본인들이 이 제도를 운영할 때 배우자 개념에 포섭해서 운영을 해 왔다라고 이제 평가해 왔고 그것이 뭐 타당하다라는 이제 전제로서 계속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개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게 이미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그것은 법의 근거가 규정이 없이 그들의 재량권으로서 인정을 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동반자 집단도 혼인신고를 안 했지만 혼인의 실질은 유지되고 있는 집단으로서 이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방가로 다 항목인데요. 이게 아까 첫 번째 허들이었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이제 인정할 거냐, 동성 동반자를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거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제 같다고 봤죠. 이제 주요한 이유는 여기 4페이지 이제 하단 부분 보시면은 동성 동반자는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혼 배우자랑 다를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유를 보면은 이때까지 공단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이제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직장 가입자의 동반자로서 생계를 함께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사실혼 배우자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받아 왔냐라고 하면 공단에서는 인후 보증서라는 것을 통해 입증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5페이지를 보시면 그 인후 보증서라는 것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정한 부부관계에 실질이 있는 관계예요라고 보증을 해주는 이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족이나 직장같이 두 사람 주변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 결합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동성 동반자도 충분히 이런 인후 보증서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이유 자체가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험료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인정을 해주는 건데, 동성 동반자도 동일한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동반자 관계는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서 위법하다라는 것이 방가로 라번에서 이어지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차별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나온 문구이고,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준해서 피부양자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 범위를 해서 확정하는 문제는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판결이 이제 동성 동반자 간의 배우자 가족 민법이나 가족법상의 혼인관계로 범위를 확장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선을 그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건 판결의 대략적인 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판결문 워낙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이제 보충 의견들도 굉장히 1급 부분이 많은 판결이기 때문에 되도록 한번 쭉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게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희 이제 이 사건 결정, 이동환 목사님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사안 개요는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것 같은 게 너무 이제 슬픈 얘기인데, 저희가 2019년에 8월에 이동환 목사님께서 이제 인천 퀴어문화 축제에서 성소수자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낙인 혐오 차별 배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축복식을 하였고, 그 뒤에 이제 2년의 정직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근거는 7페이지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우리 교리와 장정 앞에 6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네요. 3조 8항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희가 많은 운동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조항인데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것을 범과로 보아서 이제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죠. 이게 2012년까지는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등을 하였을 때를 범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 지금과 같이 동성애에 관한 문구로 개정이 됐고, 이동환 목사님은 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은 첫 번째 이제 당사자라는 점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되게 함께 봐야 되는 중요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정직 2년의 벌칙이 선고가 되었는데,
이 정직 기간이 도과된 이후 한 번 더 이제 기소가 되었고요. 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그때 범가 사실은 이제 8페이지에 뭐 인터뷰를 하셨던 부분, SNS를 통해서 이제 본인 의견을 게재한 부분이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했다라는 범가. 두 번째로는 온라인 퀴어 문화 축제 등에 참여해서 축복식 집례했다는 등의 이유로 동성애 찬동과 동조했다는 범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출교 처분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대리인단으로서 함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 재판이 너무 여러 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9페이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쟁점은 첫 번째는 이제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 두 번째는 동성애 찬성 동조 행위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권진 결의가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했던 이유는 종교단체 징계 결의는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종교단체 내부 규제로서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뀌지 않은 이제 법리고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효력 유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률 또는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 당부를 먼저 판단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법원이 그 징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기존의 법리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할 때 하자는 그저 일반 단체에서 인정되는 정도의 하자로는 법원이 인정할 수가 없고, 정의관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해야지만 그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법원이 판단을 해줄 수 있다라는 법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이번 결정에서는 이번 이동환 목사님에 대한 출교에 대한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들었던 그 이유들은 1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결이나 처분의 효력 유무가 결국은 구체적 권리 의무 관계, 사실 이동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직과 같은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와 같은 권리 의무 관계,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직업의 행사의 자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원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라는 것을 봤고, 두 번째 동그라미 11페이지 보시면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분쟁의 경우에 회의체 소집, 처분, 결의 절차 등에서 기존의 정의관념으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 이번 이제 저희 종교 재판도 여러 가지 하자가 존재했던 위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법원에서 심리를 거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세 번째는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도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반드시 신앙과 교리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직접 관련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안은 그러한 사안이다 라고 본 것이고요. 이제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특히 이동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출교라는 최고의 형벌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래 법원이 관여하지 않았던 것은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미국의 선교사로부터 전래된 것이어서 전 세계에 걸쳐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신도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때 출교 처분이라는 것은 비단 국내의 감리교를 넘어서 해외에 있는 전 세계 감리교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것이 자율적 문제 해결만으로 두기에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 중에 하나의 재판에서 이미 이제 이동환 목사님이 승소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고, 그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냐라고 봤을 때 역시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드는 것이 11페이지에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변화해 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똑같이 아까의 판결과 똑같이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 원칙을 들고 또 이제 1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이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이거는 이제 저희 판결 우리 대법원 판결의 2심에서도 사실 근거 사유로 들었던 것인데 이것을 또 명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출교 처분을 할 때 이 이동환 목사님이 이 축복식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발언 내용, 그때 참석자들의 반응, 평소에 이동환 목사님이 소수자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이동환 목사님의 가치관, 교단 기여 정도, 그리고 세계 각국의 감리회 교단과 국내 교단별로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출교라는 이제 종교적 지위 그리고 개인으로서 누리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 본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징계를 한 것은 이제 과거 출교 처분 사례와 비교해서도 그것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이 출교 처분은 이제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무효로 본다라는 지위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페이지 이제 4번 보시면 결국은 이 판결과 결정을 종합하면 키워드는 시대의 변화와 헌법상 평등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판결 같은 경우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피부양자의 범위가 계속해서 변동해 왔는데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부양받고 돌봄받는 관계를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 그리고 이 사실혼 관계 이성 동반자와 동성 동반자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이제 명시를 하였죠. 이 14페이지 보시면 이동환 목사님에 대한 결정 역시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변화해 왔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그동안 있었던 판결들을 좀 예로 들었습니다. 뭐 동성애 성행위 장면 나오는 영화에 대해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분류했던 처분 취소 판결, 뭐 동성애자란 이유로 입양을 무효라고 했던 것은 이제 위법하다고 했던 판결 등을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는 평가는 이 시대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헌법의 평등 원칙, 평등권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판결은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면 14페이지 나 방가로 1번인데요. 결국 한국에서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방가로 2번. 이제 동성 간 사실혼에 대해서는 이제 성립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성 간 사실혼과 동성 동반자를 비교하면서도 동성 간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1심에서부터 사실은 소거가 되어 있고, 그 근거로 참 아쉬운 이 국립국어원 발간 표준국어 대사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진짜 모르겠는데 여기 혼인을 남자 여자 부부가 되는 일로 정의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가족법 학자들이 이성 요건이 혼인관계의 근본 요소다, 이것도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많은 구성원들이 절대 다수의 구성원들이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근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실증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는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갤럽 오피니언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 많은 법학자들이 동성혼을 비롯해서 혼인 실질을 갖춘 결합관계에 대해서 법적 혼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같은 사건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 사건 결정, 이동환 목사님에 대한 결정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의의는 종교단체 내에서 일어난 성소수자 차별적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사실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쟁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실은 현재 기독교 내에서 성소수자 인권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던 성직자나 교인들이 뭐 징계 등의 형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제 향후 이제 같은 논리로 충분히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표현해주는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 등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종교단체 내 징계 등에 대해서 위법성 판단하는 게 종교단체의 교리의 해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교리 해석에서 꼭
이제 해당을 해서 사법부가 개입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이 여타의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통해 법이나 인권의 언어로서 충분히 그 효력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음을 좀 명확히 했다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이뤄진 성소수자 차별적 징계가 헌법상 평등 원칙 및 평등권에 반해서 위법하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해서 성소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도 이제 평등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명시적인 법리가 확인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본안 판단을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 뒤에서는 그냥 제 사견인데요. 이번 판결과 결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면 꼭 성애적 관계가 아닌 상호 돌봄 관계에서도 어떤 피부양자 자격, 그리고 사회 보장에서의 이제 가족으로서 돌봄 관계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같은 논리로 인정될 수 있지 않나라는 가능성을 또 열어줬다는 점에서도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세한 내용은 목님의 발제를 통해서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